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몇 해 전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게 된 사고를 겪고 나서 제 삶은 정말 180도 바뀌어 버렸는데요. 사람이 큰 사건 하나를 겪으면 주변 정리가 된다는 말이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큰 사건을 겪게 되니 그동안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배신을 하기도 하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절 보듬어 주기도 했으니까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제 인생을 여러분들께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저희 집안 외동아들이에요. 부모님께선 절 낳고 나서 어떻게든 둘째를 낳아보려고 하셨지만 마음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으셨다고 해요. 여러 차례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결국 자식은 저 하나로 만족하시기로 하시고선 모든 걸 저에게 올인하셨죠. 그러다 보니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부모님께선 저에게 무한한 사랑과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전 든든한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서울로 대학까지 진학할 수 있었고 무사히 졸업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지내는 건 외롭기도 했지만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졸업을 하고서 바로 취업에 성공해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27살 때 사회 초년생이었을 때 한 여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아낸 저보다 2살이 적었고 사람이 참 순수하고 착했습니다. 외로운 타지 생활의 아는 무엇보다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처가댁은 장인 장모님과 아내의 여동생들인 처제, 막내 처제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막 했을 땐 크게 트러블이 없었는데 결혼하고서 1년도 되지 않아 문제가 터지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장인의 바람이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었다면 말할 필요도 없었겠지만 장인이라는 사람은 정말 한 가정을 한순간에 망가뜨렸어요. 한 번은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아내가 눈물만 흘리며 소파에 앉아 있는 거였어요. 전 너무 놀라 바로 아내에게 물었죠. 여보, 여보 왜 그래? 왜 무슨 일 있어? 여보, 이제 우리 엄마 어떡해? 동생들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고. 아빠가, 아빠가 그 여자한테 외제차 사주고 집에 있는 돈들 다 끌어다가 쓰고 난리가 났대. 뭐? 장인어른이? 아니, 어떻게 돈을 다 가지고 가서 쓴 거야? 원래 아빠가 다 관리하고 있었어. 심지어 다 집에서 나가라면서 엄마한테 이혼하자고 으름장을 놨나 봐. 엄마가 울고불고 전화가 왔어. 이제 어떡해. 여보, 괜찮아. 일단 진정해. 우리 일단 변호사부터 알아보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간 안 되겠어. 정말 장인이라는 사람은 여자의 눈이 돌아가 남편 노릇은커녕 애비 노릇까지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때 당시 둘째 처제가 막 대학에 입학을 해야 하는 20살의 나이였고 막내 처제도 19살이라 입시를 준비해야 했는데 그동안 모아둔 처제들 대학 등록금까지도 다 끌어다가 그 상간녀에게 바쳤더라고요. 어떻게 아빠라는 사람이 자식들 돈까지 그렇게 쓸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둘째 처제가 대학 입학금을 내야 하는데 평생 가정주부셨던 장모님은 가지고 계셨던 여유 자금이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전 둘째 처제를 불러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제,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하려고? 모르겠어요. 엄마도 당장 내기 힘들다고 그러시고 아빤 연락도 안 받고 그냥 내년에 재수하고 입학은 포기할까 봐요. 지금 상황에서 대학 가는 것도 웃긴 것 같고요. 그런 말이 어딨어. 얼마나 처제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러지 말고 처제, 내가 처제 등록금 내줄 테니까 대학 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돼. 진짜요? 형부, 진짜 저 대학 등록금 내주실 수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 꼭 대학 졸업하면 그 돈 갚을게요. 제가 어떻게든 갚을게요. 그렇게 둘째 처제의 대학 등록은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장모님은 한평생을 장인 뒷바라지하며 새 아이들을 키우며 아등바등 살았던 분이었고 갑작스런 장인의 바람에 한동안 기운도 못 차리시고 내내 누워 계시기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모습을 아내와 처제들이 보며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고 슬퍼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전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서서 변호사도 선임하고 장모님 이혼도 도와드리게 되었죠. 장인은 뻔뻔하게도 당시 장모님이 살던 집을 본인 명의라면 나눠줄 게 없다고 주장을 했지만 다행히 변호사를 통해 장모님 이혼 소송을 하면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시고서 장모님도 정말 저한테 고마워하셨어요. 한서방, 정말 고맙네. 내가 자네 아니었으면 지금쯤 남편 때문에 눈물만 흘리고 있었을 텐데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장모님. 당연히 제가 사인데 도움을 드려야죠. 장모님, 힘드시다고 끼니 거리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 고맙네, 고마워. 내가 우리 소라 일찍 시집 보내는 게 마음에 걸렸는데 자네한테 내가 정말 미안하네. 다 지나간 일인데요, 뭘. 장모님, 앞으로는 저도 가족으로 생각하시고 편하게 대해주세요. 사실 그때 당시 아내가 20대 중반에 일찍 결혼을 하다 보니 장모님께서 결혼을 많이 반대했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저에 대한 태도가 확 바뀌셨습니다. 그때부턴 정말 절 아들처럼 챙겨주시고 애정도 듬뿍 주셨어요. 당시 장모님은 충청도에 살았는데 한 번씩 제가 처갓집에 갈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주시곤 했습니다. 와, 장모님, 저 오늘 배 아주 터지겠는데요. 와, 이걸 어떻게 다 만드셨어요? 제가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네 좋아한다고 하는 거 내가 다 만들어 봤어. 오늘 배부르게 먹고 남은 건 내일 싸가. 안 그래도 자네 온다고 하길래 이것저것 많이 해뒀으니까 다 가지고 가게. 역시 우리 장모님. 제가 장모님 덕분에 살이 이렇게 찌는가 봐요. 장모님 음식 솜씨는 역시 대박입니다. 대박. 엄만 진짜 따르는데 딸이 좋아하는 거 하나도 안 차리고 죄다 한서방 좋아하는 것만 차려놨네. 당연하지. 아, 우리 한서방 오는데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놔야지. 그 썩을 남편 놈 때문에 우리 애들 마음고생한 것만 생각하면 내가 정말 자다가도 화딱지가 나는데 우리 한서방 덕분에 이 집에서도 그대로 살 수 있고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게 다 차네 덕분일세. 차네 덕분이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고 겪었던 일이었지만 전 지금 생각을 해봐도 처가댁 식구들을 도와줬던 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덕분에 좋은 인연들도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장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난 후 둘째 처제는 대학에 진학을 하면서 저희 집에서 통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둘째 처제 도움도 참 많이 받았어요. 아낸 결혼하고서 아들, 딸 둘을 연년생으로 낳았는데 그러다 보니 육아라는 게 정말 버거웠거든요. 그럴 때 처제가 애들도 많이 봐주고 그러면서 저희 부부도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주말이면 둘째 처제와 맥주 한잔 하면서 쉬는 게 유일한 낙이기도 했습니다. 형부, 우리 다음 주엔 저기 새로 생긴 치킨집 한번 가보는 거 어때요? 거기 진짜 맛있는가 봐요. 사람들 맨날 줄 서서 먹던데. 오, 그래? 아, 거기 치킨집이 생겼어? 난 그쪽으로 안 가봐서 몰랐네. 그래, 주말에 처제 같이 치킨 먹으러 갔다 오자. 그리고 막내 처제도 공부를 잘해서 서울권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막내 처제 등록금도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는 저에게 무척이나 고마워했습니다. 여보, 진짜 미안하고 고마워.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당신같이 이렇게 좋은 남자 만났나 몰라. 진짜 고마워. 영주랑 민주 잘 챙겨줘서. 나 당신 덕분에 산다 정말. 에이, 당연하지. 내가 동생들이 없어서 그런가? 난 처제들 보면 내 동생 같고 그래. 그리고 둘째 처제고 막내 처제고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장모님도 마찬가지로 나한테 잘해주시고, 당신도 우리 집에 잘하잖아. 그래도 당신 이번에 민주한테 우리 집에서 지내라고 했다며. 당신 안 불편하겠어? 아무리 그래도 여자들만 있는데 당신 불편할 수도 있잖아. 불편하긴 무슨. 난 오히려 좋아. 우리 애들도 처제들이 잘 봐주고 청소며 빨래며 알아서 척척 잘해주고 그것만으로도 난 너무너무 좋은걸? 여보 걱정하지 마. 난 괜찮으니까. 우리 다 한 가족인데 뭐 어때서. 그렇게 두 처제들과 함께 지내면서 사실 그때 그 시절은 정말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아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도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는 철마다 부모님 새 옷을 사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꼬박꼬박 저보다 안부 전화도 자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어머니와 통화를 할 때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상준아, 애미가 이번에 또 나 입으라고 외투 보내줬다. 저번에 바람이 쌀쌀하다면서 외투 하나 보낸다고 하더니만 아주 고급스러운 걸로 보냈더라. 아휴, 내가 이제 안 보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고마워서 어쩌냐. 너 네 마누라한테 평생 잘해야 되겠다. 아휴, 어머니, 제가 알아서 또 그런 건 잘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사돈 처녀들 학교 때문에 니들 집에서 지낸다고 눈치 주지 말고 잘해줘. 내가 내내 너한테 형제 만들어주지 못한 거 마음에 걸렸는데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서 북적북적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이 엄마가 마음이 놓인다. 그렇게 결혼하고서 저희는 정말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사실 형제끼리도 같이 살면 자주 다투고 싸운다던데 저흰 그런 거 한 번 없었어요. 처제들은 대학에 가서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둘째 처제랑 막내 처제가 밥을 먹는데 봉투 하나를 저한테 딱 내미는 겁니다. 어? 이게 뭐야? 갑자기 웬 봉투? 아, 형부, 별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 아르바이트 한 거 조금씩 모았어요. 형부가 우리 등록금도 다 대주는데 그래도 염치 없이 이렇게 지내는 건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저희도 생활비 낼게요. 아이, 그런 게 어딨어. 학생이 돈이 어디 있다고. 그냥 넣어도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돈 많이 벌면 그때 돼서 주면 되지. 그땐 아주 이자까지 쳐서 받을 테니까 지금은 못 받아. 에이, 그땐 또 저희가 알아서 챙길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받으세요. 아이, 못 받는다니까 그러네. 그날 처제들과 식탁 위로 봉투가 왔다 갔다 거리며 얼마나 실랑이를 벌였는지 모릅니다. 진짜 끝까지 제가 돈을 받지 않으니 처제들은 나중에 제 생일 때 그걸 다 모았다가 선물이라며 주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참 착한 처제들이었습니다. 그런 처제들에게도 위험한 순간이 한 번 있었어요. 한 번은 두 처제가 같이 집으로 들어오는데 둘째 처제는 씩씩대면서 들어오고 막내 처제는 눈물을 흘리며 들어오더군요. 전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얘기를 했습니다. 뭐야, 왜 울고 들어와? 뭐야, 무슨 일 있었어? 뭔데? 왜 둘이 싸우기라도 한 거야? 형부, 민주가 글쎄 밖에서 어쩌고 있었는지 알아요? 아, 언니, 말하지 마. 왜? 뭔데? 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제 전 남자친구가 계속 매달리고 쫓아오는가 보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집 앞까지 찾아와선 제 앞에서 매달리고 억지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걸 제가 발견해서 데리고 왔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대? 형부 진짜 어떻게 해요? 뭐? 누가? 누가 우리 막내 처제를 쫓아와? 알고 봤더니 막내 처제가 잠깐 대학 때 만났던 남자친구가 좀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 한 달도 안 사귀고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 남자친구가 그 뒤로 내내 쫓아오면서 만남을 강요하고 불편하게 했던 거였습니다. 전 그 사실을 알고 나서부턴 막내 처제가 집에 올 시간에 맞춰 밖에서 대기하곤 했어요. 그러다 한번 진짜 그 막내 처제 전 남친을 마주한 적도 있었답니다. 저 멀리서 막내 처제가 걸어오는데 그 뒤에서 바짝 한 남자가 쫓아오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어느 누가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달려가 소리를 쳤죠. 야, 너 뭐야? 너 뭔데 민주디를 쫄쫄 쫓아다녀? 너 뭐 하는 자식이야? 뭐예요? 누구세요? 너 이 자식 거기 똑바로 서. 내가 아주 오늘 너 아작을 내줄 테니까. 어디서 감히 귀한 우리 처제를 괴롭혀? 내가 네 정신머리 한번 고쳐줄게. 일로 와. 그렇게 제가 나서서 소리를 치니 찌질한 그 전 남친은 꽁지 빠지게 도망을 치더라고요. 말 그대로 여자한테는 쓸데없이 강한 척하고 남자 앞에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찌질한 녀석이었죠. 그 뒤로 그 전 남친은 다신 제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처제들은 저를 더 많이 따랐고 늘 든든하게 생각을 했어요. 특히나 이 사건을 나중에 아신 장모님은 절 볼 때마다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고마워하셨습니다. 한서방, 고마워. 내가 우리 딸들 타지에 보내면서 얼마나 걱정이 많았나 몰라. 자네가 있어서 내가 아주 든든하네. 장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저희 아내뿐 아니라 우리 두 처제들도 든든하게 지킬 테니까요. 그러니 처제들 걱정하지 마시고 장모님 건강만 잘 챙기세요. 저한테 장모님도 소중한 가족이니까요. 그래, 내가 자네 위해서라도 건강 잘 챙겨야지. 고맙네, 고마워. 그렇게 처제들하고는 거의 10년을 넘게 같이 살았어요. 대학 졸업하는 것도 다 참석하고 첫 취업에 성공했을 때도 축하 파티도 열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취업을 하면서 다들 독립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렸어요. 형부, 저희도 이제 취직했으니까 따로 나가서 살게요. 형부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이제 저희도 돈도 버는데 계속 여기서 지내는 것도 민폐인 것 같고 저희가 나가서 살게요. 나가서 살긴. 이제부터가 시작인데. 처제들, 사회가 뭐 만만한 줄 알아? 얼마나 힘든데. 이럴 때수록 가족들끼리 똘똘 뭉쳐서 지내야지. 그리고 시집 안 갈 거야? 시집 갈 때 두둑이 결혼 자금 챙겨가려면 지금부터 살뜰하게 모아야지. 어딜 나가려고 해. 나가면 다 돈이야, 돈. 형부, 그치만 생활비도 안 받는다고 하고 염치 없이 저희가 어떻게 계속 여기 살아요. 생활비 무슨? 나중에 우리 애들 깎아나 사주고 지금은 바짝 모아서 나중에 시집 갈 때 장모님한테 손 안 벌리고 떳떳하게 시집 가. 그러면 된 거야. 그 뒤로 처제들은 계속해서 저희 집에 살았습니다. 솔직히 저 또한 편한 점이 많았어요. 아내와 소소하게 다툴 때도 처제들 덕분에 화해할 때도 있었고 애들이 점점 활기차지니 체력이 없을 때면 처제들이 대신 놀아주며 쉴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힘든 일, 슬픈 일이 있을 때면 늘 처제들은 저한테 퇴근하면서 같이 술 한잔 마시자며 말하곤 했습니다. 그만큼 처제들도 저도 서로에게 많이 의지를 했죠. 그런 처제들이 저희 집에서 독립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결혼이었어요. 둘째 처제와 막내 처제는 2년 터울로 각자 결혼을 해 분가했는데 동서들도 참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남자니까 남자를 딱 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그런데 동서들은 너무 사람들이 순하고 성실하더라고요. 항상 처제들이 만나는 남자가 있을 땐 저한테 먼저 보여주곤 했는데 두 동서들 모두 단박에 합격을 할 정도였죠. 그렇게 두 처제들이 독립을 하고 나서 얼마 뒤 저희 부부도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프랜차이즈 치킨집이었어요. 아이들도 이제 어느 정도 크고 나니 아내도 일을 하고 싶어 했는데 마침 회사 상황도 어렵고 그래서 바로 퇴직을 해 치킨집을 차리게 된 것이었죠. 처음에 치킨집 개업을 할 땐 진짜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처제들도 두 손 가득 선물을 싸가지고 오기도 했고요. 형부, 역시 치킨 맛은 누구보다 잘 알더니 드디어 이렇게 치킨집 사장님이 된 거예요? 진짜 축하해요. 형부는 뭐래도 잘 될 거야. 난 우리 형부 믿어요. 맞아요. 형부 진짜 축하드려요. 이거 언니랑 저랑 같이 준비한 거예요. 잘 보이는 곳에 두면
돈이 술술 들어온대요. 야, 처제들 고마워. 여기까지 다 찾아오고. 내가 우리 처제들 보니까 힘이 다 나네. 그죠? 그런 김에 저희가 오늘이랑 내일은 서빙 도와줄게요. 아무래도 오픈된 사람들도 많이 오고 북적북적 바쁘잖아요. 무료 봉사 해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처제들이 도와주면 나야 너무 좋지. 고마워. 그런 의미로 내가 저녁은 거하게 쏠게. 그렇게 개업을 한 날엔 정말 손님들이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한 테이블 빠지고 나면 바로 사람들이 착석을 해서 하루 종일 정신없이 치킨을 튀기곤 했어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손님들이 제법 많이 찾아와 아마 오픈한 그달엔 수익이 정말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장사가 잘 될 땐 저희가 명절이나 이럴 때도 잘 시골에 내려가지 못하니 부모님이 직접 올라오실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아내가 무척이나 죄송해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저희가 이번에 내려가 봤어야 하는 건데 직접 이렇게 올라오시게 하고 정말 죄송해요. 내년에 꼭 쉬는 날 길게 잡아서 갈게요. 아니다, 아니야. 요즘 같은 시대 명절 대목이 어떻게 쉬겠니? 니들 둘이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그 시골까지 어떻게 내려와? 아, 이렇게 우리가 올라와야지. 괜찮다, 애미야. 애미 넌 좀 쉬었니? 장사가 많이 바빴다면서? 네,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일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머님. 고생했다, 고생했어. 애 둘 키우기도 힘든데 살림하랴 장사하랴. 그래, 네가 얼마나 고생이냐. 우린 전혀 염려하지 말거라. 그렇게 행복한 일들만 늘 계속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치킨집을 연지 불과 4년 만에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점점 장사가 안 되기 시작했고 결국 한 달 동안 하루에 치킨을 한 마리도 팔지 못하는 날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죠. 흔히들 가난이 찾아오면 사랑은 창문으로 도망간다는 말이 있죠. 그 말처럼 그렇게 든든했던 저희 부부 사이에도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턴 아내의 짜증이 늘더라고요. 당신 뭐해? 그걸 왜 닦고 앉아 있어? 어? 아니, 먼지가 너무 쌓여가지고 지저분하게 보여서 닦고 있지. 손님도 안 오는데 쓸데없이 그걸 닦아서 뭐하게? 그럴 시간 있으면 차라리 밖에서 전단지라도 돌리던가. 손님 한 테이블 없이 지금 파리만 날리고 있는데 지저분하게 눈에 들어와?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언제 손님이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그럼 지저분하게 그냥 둬? 말을 말자, 말을 말아. 아우, 답답해 정말. 그땐 정말 사소한 것에도 저희 부분 서로에게 예민하게 굴었고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듯 했습니다. 그 뒤로 몇 번을 치킨집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미련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정말 애정으로 잘 운영하던 가게를 접고자 마음을 먹는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1년이라는 세월을 버티게 되었어요. 결국엔 장사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저희는 치킨집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폐업하면서 기구들이며 장비들 다 처분을 해봤지만 남는 건 어마어마한 빚밖에 없더라고요. 그때부턴 아내와의 갈등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아내의 모든 원망이 저에게로 쏟아지더라고요. 특히나 공과금 고지서가 나오는 날이면 아내는 더더욱 예민해졌습니다. 이번 달에 가스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야? 뭘 얼마나 썼다고. 여보, 왜? 가스비가 많이 나왔어? 그래, 보고도 모르겠어? 아니, 애들은 다 학교 가고 집에 있는 거라곤 당신이랑 나밖에 없는데 무슨 가스비가 이렇게 많이 나와? 그나저나 당신 직장은 구하고 있는 거야? 아니, 하다못해 일용직이라도 나가야지. 알아보고 있어. 뭐 이 나이 취업한다고 해서 바로 취업이 되는 줄 알아? 나도 다 알아보고 있다고. 하, 그러게 왜 치킨집을 하자고 해선 진짜 그냥 멀쩡히 다니던 회사 그대로 다녔으면 지금쯤이면 연봉이 얼마나 높아졌겠어. 뭐? 아니, 당신이 퇴직금 받고 치킨집 하자고 먼저 얘기했으면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됐다, 됐어. 또 이것도 내 잘못이지? 당신한테 말 꺼낸 내가 잘못이지, 내가. 아휴. 그때부턴 아내와 서로 웃으며 얘기를 한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저희 부부의 사이는 무척이나 나빴습니다. 전 어떻게든 빚을 갚고 생활을 해보려고 취업이 되는 직장에 바로 들어가게 되었고, 밤엔 배달 알바를 하게 되었어요. 빨리 빚을 갚아야 아내와의 사이도 좋아지고 생활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것 같았거든요. 그렇지만 투잡을 뛴다는 건 정말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든 일이었어요. 잠도 충분히 자지 못하니 한 번 아프기 시작하면 거의 일주일 내내 알아야 했고 몸이 나아질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버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눈이 오면 사실 배달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고 배달 단가도 그만큼 비싸게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 전 그날 어떻게든 한 건이라도 더 해보려고 욕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눈길이 좀 미끄럽긴 했지만 조심조심 운전을 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던 게 화근이었죠. 배달을 마치고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결국 미끄러져 큰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차량 밑으로 다리가 깔리게 되면서 전 바로 기절을 했고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어요.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제 다리 한쪽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정말 며칠 동안은 큰 상실감과 고통에 몸부림쳤어요. 시골에서 올라오셨던 부모님도 제 상태를 보시고선 무척이나 슬퍼하셨죠. 상준아, 이게 무슨 일이라니? 어떻게, 어떻게 우리 아들 다리가, 우리 착한 아들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상준아, 괜찮냐? 애비가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 힘들 줄도 모르고 애비로서 어떻게든 널 도왔어야 하는 건데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이게 다 애비 탓이다. 내 잘못이야. 내 잘못.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도 그땐 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잘 살려고 했던 것뿐이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하늘이 너무도 원망스러웠죠. 그렇게 몇 달을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 병실을 오고 갔습니다. 매일같이 아이들과 처제들 동서들이 계속 방문을 해 저를 살폈고 돌봐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내는 입원 초반에만 병원에 오고 나중엔 거의 오질 않더라고요. 한 번은 아침에 깨어나 보니 둘째 처제가 병실에 와 있더라고요. 어? 처제, 언제 왔어? 왔는지도 몰랐네. 아침은 먹었어? 아직 언니 안 왔나? 형부, 언니 일이 바빠서 못 온대요. 그래서 어제 전화 왔길래 제가 대신 왔어요. 형부, 내가 그래서 언니한테 한 소리 했어요. 어떻게 형부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옆에 내내 있어야지 일하러 가냐고. 그래? 나한테 말이라도 해주지. 저제, 언니가 요즘 힘들겠어. 나 대신 일하려고 하니까 계속 바쁘네. 지금까지 형부가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데 언니가 좀 일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 건 전혀 걱정하지 말고 형부는 형부 몸만 생각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아내가 생계를 위해 바쁘게 일을 해야 하니 병원에 잘 오지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미안하면서도 짠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처제들이 저희 애들도 챙겨주고 애들 학원비 지원도 해주면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제가 이젠 한쪽 다리가 없으니 직장을 구하는 것도 힘들고 생계를 이어나가기도 아무래도 어렵더라고요. 어떻게든 재활을 해서 다시 일을 해보려고 했지만 마음처럼 몸이 따라주지도 않았고요. 퇴원을 하고서 정말 계속 재활을 받는데도 아무리 해도 한쪽 다리만 있다는 게 익숙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 제 곁에 아내라도 있으면 좋았겠지만 아내는 아침 새벽부터 나가 자정이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굴을 보는 일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한 번은 아예 작정하고 아내를 기다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안 자고 있던 절 발견하고선 아내가 너무 하들짝 놀라더라고요. 어?
당신 왜 아직까지 안 자고 있어? 당신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지. 일이 많았어? 요즘 통 일찍 오는 날이 없네. 당신 힘들었겠다. 근데 당신 무슨 일 하는 거야? 있어. 피곤하다. 나 먼저 씻고 잘게. 당신도 얼른 자. 당신 근데 요즘 왜 방에 와서 안 자? 맨날 딸 방에서 자잖아.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 나가야 하는데 당신 코골이 때문에 잘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당신 자꾸 끙끙대면서 앓는 거 모르지? 그거 들으면서 어떻게 자라는 거야. 하여튼간 얼른 자. 나도 잘 거니까. 까칠한 아내의 말에 전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삶이 힘드니 그렇게 착하고 순했던 아내마저 저렇게 변한 거구나 싶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아내의 변화는 단순히 삶의 힘듦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학원에서 돌아온 딸이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자 전 방에서 바로 나와 딸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딸이 절 보자마자 펑펑 눈물을 쏟는 거였습니다. 왜 울어? 왜 우는 거야? 왜? 너 오늘 학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유, 왜 이렇게 울어? 아빠한테 말해봐. 아빠가 다 들어줄게. 아빠, 아빠한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아빠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엄마한테 남자가 있는 것 같아. 뭐라고? 남자?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나 데려다 주고 통화하는 거 들었어. 그리고 학원 끝나고 오는데 엄마가 어떤 아저씨랑 같이 차에서 내리더라고. 저는 딸의 말을 듣고서 머리가 새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일 때문에 바쁘다고 했던 게 다 핑계였던 걸까 생각을 하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당장 뛰쳐나가 아내 뒤를 쫓을 수도 없고 결국 전 아내가 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역시나 아내는 자정이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서 들어온 아내가 절 발견하고서의 표정은 정말 몸이 건조했습니다. 뭐야, 아직도 안 잤어? 얼른 들어가서 자. 나도 잘 거야. 당신 요즘 밖에서 뭐 하고 다녀? 뭔 소리야? 뭘 하고 다니다니? 일한다, 일해. 뭐, 내가 밖에서 일 안 하고 놀까 봐? 정말 일하는 거 맞아? 뭐? 그럼 일하는 거 맞지 아니겠냐고. 피곤해 죽겠구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상한 생각할 거면 들어가서 자. 전 아내의 태도에 분명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을 맞대고 산 지 거의 20년이 다 돼 가는데 아내의 반응을 보고 모를 수가 없잖아요. 특히나 딸이 그렇게 울며 불며 말을 했는데 거짓말도 아닌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전 바로 추궁을 했어요. 미나가 오늘 학원 끝나고 당신이 어떤 남자랑 있는 거 봤대. 그리고 전화 통화하는 것도 다 들었고 내가 확인해봐?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냥 오해야, 오해. 진짜 오해야? 당신 나중에 딴소리 하는 거 없지? 그럼 어디서 모아둬 왔는데? 어디서 일하는데? 직장 주소는 뭐야? 월급 명세서 보여줘. 아님 통장 내역이라도 까보든가. 핸드폰도 이리 줘. 당신이 떳떳하다면 보여줄 수 있잖아. 뭐 핸드폰까지 봐.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런 거 아니면 보여주라고. 뭐 걸리는 거라도 있는 거야? 솔직하게 얘기해. 큰 소리 나면 애들 다 알게 되니까 애들 상처받게 하지 말고 우리끼리 조용히 얘기하자고. 그제서야 아내는 우물쭈물 하더니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 다른 사람 만난다. 근데 당신한테 진짜 고마워. 고마운데 나도 이제 40대 초반밖에 안 됐잖아. 어? 남들은 이때부터 결혼도 한다는데 난 일찍 결혼해서 이게 뭔 고생이야? 빚밖에 없고 거기다가 남편은 다리 한쪽도 없는데 평생 당신 수발 들면서 살라고? 나 여태껏 열심히 살았어. 우리 애들도 이제 다 컸고 내 젊은 인생 당신한테 다 바쳤어. 이제 100세 인생이라는데 남은 60년 당신 수발 들면서 살 수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 그만하자. 뭐?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그래. 지금 만나는 남잔 돈도 많아. 애들한테 용돈도 챙겨줘. 내 상황 다 알면서도 다 이해한대. 이 나이에 부자 남자가 나 좋다는데 어떻게 거절을 해? 당신이,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 잊었어? 장인어른도 바람 피워서 당신 집안 그렇게 만들었는데 당신 그새 그걸 잊었냐고. 아빠랑 나랑 같아? 당신은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젊은 나이에 평생 남편 수발도 내가 안 불쌍하냐고. 애들도 이제 크고 당신 손 필요 없을 테니까 이쯤에서 갈라서자. 제발. 그러더니 아내는 가방을 챙기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황급히 나간 아내를 다리 한 짝으로 쫓아가는 건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정말 그 후론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아내가 그럴 수가 있는지 분노와 절망감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생각난 사람은 다름 아닌 장모님이었습니다. 전 바로 장모님께 전화를 해 하소연을 했어요. 자네, 이 시간에 웬일인가? 장모님, 장모님 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바람이 났대요. 다른 남자 만나고 있다고 저더러 헤어지잡니다. 저 어떻게 합니까? 뭐? 아유, 정말 어떻게 알았어? 소라 다른 남자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딸이, 우리 딸이 다 봤대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진짜. 그래서 자네 생각은 어떤데? 네? 절대 안 되죠. 이혼이라뇨. 애들도 있는데 어떻게 이혼을 합니까? 울며 불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장모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기가 찼습니다. 이혼을 안 하면 어찌해? 한쪽이 이미 마음이 떴는데 해야지 뭘. 자네도 내 아들 같지만 그렇다고 피가 하나 섞인 것도 아니고 자네 같으면 딸 편을 들지 사위 편을 들겠나? 내가 미안하게 됐네. 그렇지만 자네도 우리 딸이 바람 피웠으니 우리 딸이랑 앞으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을 거 아니야. 딸이 만난다는 그 남자 나 찾아왔는데 선물도 한아름 싸우고 좋은 사람 같더구만. 원래 사람은 돈을 따라가는 거고 능력 있는 사람 따라가기 마련일세. 네? 뭐라고요? 장모님, 어떻게 장모님이 그런 소리 하십니까? 가서 아내를 말리셔야죠. 어쩌겠나. 이 인생사 다 그런 걸 어쩌겠어. 자네 다리라도 성했으면 모를까. 한쪽 다리도 없는데 솔직히 우리 딸 자네 뒷바라지 하면서 살라고. 내가 어떻게 그러겠어.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아등바등 살라고 했나? 아휴, 난 모르겠네. 딸이 이혼하겠다고 하면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자네도 자네 생각만 하지 말고 내 딸 생각 좀 해주게나. 그렇게 장모는 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 한동안 충격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동안 그렇게 잘했는데, 정말 노력했는데, 그토록 아들이라며 저밖에 없다고 말하던 장모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 원통하고 분통해서 피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동안 믿어왔던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 배신감에 잠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절 배신한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알고서 난리가 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처제들이었죠. 딸은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처제들에게도 다 얘기를 했고, 처제들은 그 사실을 알고서 상간남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아내의 상간남이 누구였는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저희가 치킨집을 할 때 옆에서 운영하던 부동산 사장이었습니다. 그때 치킨집 할 때도 아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가게를 알아봤었는데 아마 그때부터 두 사람이 정분이 났던 모양이더군요. 그걸 알고서 처제들과 함께 전 그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저와 처제들이 들어가자마자 그 부동산 사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야, 네가 유부녀 꼬셔서 상간한 자식이냐? 얼굴 꼬라지하군. 그 면상으로 가정을 파괴해?
그래 놓고선 부동산 소개를 해줘? 야, 이 양심도 없는 거. 너 같은 사람이 어디서 부동산 중개를 해? 아니,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남의 업장에 와서. 남의 업장에서? 넌 남의 업장 사장 와이프를 꼬셔? 우리 형부 사고로 다리 잃으니까 그새 홀라당 살림 차리자고 했다며? 내가 니들 얼마나 잘 사나 두고두고 볼 거야. 그러면서 처제들은 그 부동산 업장을 잔뜩 뒤엎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날 부동산 거래를 하러 왔던 손님들은 다 그 꼴을 보게 되었고 결국 소문은 삽시간에 번지고 말았죠. 처제들은 하루 만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매일같이 그 부동산에 찾아가 난리법석을 피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문은 더 커지고 말았고 결국 부동산은 언젠가부터 열리지 않게 되었어요. 아마 다시는 그 자리에서 부동산 운영은 하지 못할 겁니다. 그 동네가 다 신혼부부, 가족 단위 주거지인데 어떻게 거기서 일을 하겠습니까? 처제들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 어디서 부동산업을 하든지 내내 쫓아갈 거라고 으름장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처제들의 지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아내와 이혼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재산만 분할이 되는 줄 알았는데 빚도 재산 분할이 되는 거더라고요. 아내는 가게 빚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당연히 제 몫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같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혼을 하면서 빚 중 일부가 아내가 갚는 것으로 나눠지게 되었죠. 처제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전 제대로 이혼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아내와 다 끝을 내고 나서 지금은 아이들도 아내에게 연락하지 않고 처제들도 아내뿐 아니라 장모님과도 연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혼하고서 제 6달도 되지 않아 전 아내가 울며 불며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보,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와 무슨 염치로 연락을 해? 네 인생 살겠다고 갔으면 죽을 때까지 연락하지 말았어야지. 제발 연락하지 마. 당신이 잘 살든 못 살든 난 관심 없으니까. 여보, 여보, 제발 끊지 마. 나 그 사람이랑 헤어졌어. 그 사람 나 버리고 다른 여자 만나. 당신이랑 이혼하고서 가지고 온 것도 없다고 매번 나한테 폭언에 손까지 휘두르고 나 때문에 부동산 일도 못한다고 나더러 돈 벌고 오라고 난리였어. 근데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뭐 했는지 알아? 딴 여자랑 데이트하고 다니더라고. 내가 벌 받았나 봐.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나 우리 애들도 너무 보고 싶고 당신한테도 너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여보. 미안하면 평생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우리 딸 아들한테 마음에 상처 준 거 혼자서 후회하면서 그렇게 평생 살아. 당신은 나뿐 아니라 우리 딸과 아들까지 다 버린 거야. 그래 놓고 어디서 그렇게 뻔뻔하게 전화를 해? 다신 당신 목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끊어. 그렇게 전 냉정하게 아내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어렵고 힘든 삶도 함께 서로 힘을 합쳐 헤쳐나가는 게 부부라고 하잖아요. 본인이 힘들다고 미래가 어둡다고 잡고 있던 손을 놓아버린 건 아내였기 때문에 전 평생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 뒤로 장모도 저에게 연락이 왔지만 한 번을 받지 않았어요. 이제야 후회한다고 한들 제 마음의 상처는 나아질 것 같지 않았거든요. 처제들은 아내와 이혼을 한 뒤로도 저와의 인연을 끊고 싶지 않다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부, 형부는 저희한텐 그저 친오빠나 다름없어요. 언니를 통해서 만나게 된 인연이지만 사실 저흰 형부란 이렇게 연락 끊고 싶지 않아요. 형부만 괜찮다면 지금처럼 그냥 이대로 잘 지내고 싶어요. 처제, 나 처제 언니 평생 용서 못해. 죽을 때까지 미워할 거야. 다신 만날 일도 없고 내 마음 변할 일도 없어. 그래도 괜찮겠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형부가 얼마나 우리한테 희생하고 잘했는데 어떻게 언니가 그럴 수가 있어요? 저희도 언니도 엄마도 용서 못해요. 그렇게 처제들과는 그 뒤로도 쭉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 생일날이었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해주기도 했어요.
형부, 생일 축하드려요. 이건 저희들이 준비한 선물이에요. 이게 뭐야? 어? 이거 의족이잖아. 저번에 의족 맞추러 갈 때 그렇게 같이 가져가더니 이걸 맞춘 거였어? 네, 형부. 정말 감사합니다. 형부는 저희에게 다리가 되어 주셨고 또 희망이 되어 줬어요. 형부가 아니었다면 저희 지금 이렇게 가정을 꾸리지도 못했을 거고 늘 아픔 속에 살았을 거예요. 이 모두가 다 형부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고마운 마음 이걸론 부족하지만 저희 평생 형부한테 보답하면서 살게요. 처제들과 동서들이 준비한 건 1,000만 원짜리 의족이었습니다. 그걸 보고서 얼마나 눈물이 다 나오던지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그 후로 처제들은 저희 애들이 대학교 들어갈 때 대학 등록금도 다 해줬습니다. 오래전 제가 그랬던 것처럼 처제들이 다 그걸 애들에게 돌려줬어요. 지금은 처제들과는 오빠 동생 사이로 편하게 만나고 있고요. 주말마다 늘 집에 와선 잔소리를 어마어마하게 늘어놓고 가는 처제들이랍니다. 오빠, 뭐야 반찬도 하나도 없고? 도대체 뭐 먹고 사는 거야? 밥은 해 먹고 살아? 사람이 밥을 먹어야지 힘이 나지. 와, 냉장고가 어떻게 이렇게 비어 있대? 아우, 안 되겠다. 민주야, 우리 가서 시장 좀 봐와야겠어. 아이, 됐어. 애들도 이제 다 기숙사 가서 없고, 나 혼자서 밥 먹는데 무슨 반찬을 매번 그렇게 산더미처럼 해놓고 가. 됐어. 너희들 해오는 것만 먹어도 충분해. 충분하게 무슨? 냉장고는 항상 꽉꽉 차 있어야 든든한 거야. 이러다가 우리 다음 주에 일 있어서 못 오면 어쩔 거야. 안 되겠어. 반찬 좀 해놓고 가야지. 오빠, 제발 밥 좀 제대로 챙겨 먹어. 아유, 알았어. 어째 니들 오면 매번 잔소리만 늘어가냐? 잔소리 무슨? 사랑의 소리지, 사랑의 소리. 그래도 우리밖에 없지? 그렇게 지금은 하하호호 웃으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요즘은 자주 올라오셔서 절 돌봐주고 계세요. 처음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눈물만 흘리시던 부모님도 요즘은 제가 건강해지고 제법 혼자서도 잘 생활하는 걸 보시면서 뿌듯해하고 행복해 하신답니다. 저 역시 의족을 착용하면서 지금은 일상생활 하는데 조금 불편할 뿐 전과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 전용으로 기업에 취업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생활을 하다 보면 다시금 전처럼 더 행복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을 날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제 곁에 늘 절 지켜주는 고마운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태껏 인생을 살면서 바다 끝까지 내려가 보니 그땐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고 너무 암울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든 다시 뛰어오를 희망이 있더라고요. 절대로 보이지 않았던 막막한 시간을 그래도 묵묵히 견디다 보니 서서히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마 지금도 암울한 인생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 역시 그런 길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언젠간 당신에게도 밝은 빛이 찾아올 날이 올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우리 걸어봐요. 경기 불황으로 장사가 잘 안 돼 힘드신 자영업자분들도 사람에 치여 일에 치여 어려운 직장인분들도 모두들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한 다리로 이렇게 거뜬하게 버티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더 잘 버티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앞날도 든든하시길 바라며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감사드리고 행복하세요.